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 본격적인 소환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다가오고 있어 군 관계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출석 요구서는 여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우편 송달은 월요일에야 확인 가능한데 전자공문은 아직 열어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오는 25일 성탄절에 이곳 공수처에서 처음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공수처는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전반적인 동선을 확인하는 등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제대로 소집한 건 맞는지도 살펴봐야 해서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의 자료도 함께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뗀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인 만큼 막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이 합참회의에서 지시한 육성 녹음 파일과 국회의원 체포조 동원에 개입한 경찰, 국방부 지휘부에 대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주말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을 뿐 정작 윤 대통령의 첫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탄핵심판 변호인단으로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17명의 인선을 완료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이 꾸려지지 않았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2차 소환을 통보한 날까지 변호인단의 구성을 마치고 공식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했다는 설명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내년 1월 15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날 이 위원장과 국회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3주 정도 미뤄진 겁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오는 23일과 24일 예정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집중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일이 빨리 끝나야 국정의 안정, 국정 공백의 이제 해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해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들 다 밀어놓고 거기에 집중 심리를 했었거든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탄핵 심판 기일도 내년 1월에 예정된 상황.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서류를 검토하며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밝힐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논의한 걸로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 참석자 한 명인 군 최고 수사기관 출신 예비역 대령이 구속됐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이어 회동 참석자가 또 구속되면서 이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예비역 육군대령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원에 나오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기록을 바탕으로 서면 심리를 거쳐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보특기인 노 전 사령관이나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달리 김 씨는 군대 내 사건 사고를 수사하는 헌병병과 소속입니다. 특히 김 씨는 군 최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까지 지낸 수사 전문가입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회동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물론 계엄사에 전현직 군인들이 참여하는 수사팀을 꾸리려 했던 것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이어 전직 김 씨도 구속되면서 이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경찰 수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자택에서 개인 수첩을 확보했는데 여기엔 계엄 이후 군부대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햄버거 회동 참석자인 정보사 소속 정모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꼽히는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반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비상계엄을 위해 민간인 비선까지 나서 군 안에 사조직을 꾸리려 했다는 정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엄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했는지, 또 누가 이들에게 지시를 내렸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햄버거 가게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을 불러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관련 인원을 선발했냐고 묻자 문 사령관이 예라고 대답하는 등 사실상 상관처럼 지시를 내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승진 인사를 미끼로 현직 군 간부들을 다룬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 사령관은 계엄 해제 후 국회에 불려 나와서도 끝까지 노 전 사령관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노 전 사령관은 같은 햄버거 가게에서 국방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의 전직 대령 김모 씨와도 만납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를 넘어 수사병과 예비역과도 계엄 모의를 한 단서가 나온 겁니다. 사전 모의뿐 아니라 계엄 선포 이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중앙선관위와 관련해 노상원과 상의하라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노 전 사령관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계엄이 계획대로 밤 10시에 선포됐다면 선관위 서버를 확보했을 거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야당은 60-70명 규모의 정보사 수사 2단이라는 불법 조직이 군 안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수사로 확인될지 관심입니다.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 2단으로 현역 장교들로 구성한 군내 불법적인 수사단으로 내란 실행 불법 조직이라 할 것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거론된 전현직 군 간부 대부분의 신병을 확보하고 민간인 비선 조직의 실체와 역할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맞은 첫 주말, 여야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전열을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면 과제인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작업에 주력했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한 고강도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지명권을 가진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말 사이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누가 5번째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할지 초재선 그리고 3, 4선 의원들의 선수별 의견을 수렴한 뒤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고 또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저도 고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대행 외 다른 인물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투톱 체제 선호 의견이 당내에서 우세한 가운데 경륜 있는 오선 중진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른바 도로 친윤당이란 이미지를 피할 수 없는 건 부담입니다. 권영세, 나경원 등 거론되는 인물들이 모두 강하게 탄핵 반대 의사를 피력해온 만큼 쇄신형 비대위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외 인사 카드도 살아있긴 하지만 안정감이 중요한 현재 국면에서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는 게 고민의 지점인데 권대행은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비대위원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기점으로 다시 비상행동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고 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수용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한대행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특검법의 경우 올해 마지막 날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 시한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탄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상설특검 추천 절차 역시 조속히 시작하라며 한대행에게 구체적 시한을 제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와 국회 차원의 내란 국정조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인데 여당의 불참 속에 모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북 탐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정상 궤도에 진입한 뒤 지상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8시 34분쯤 미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정찰위성 3호기가 발사됐고 정상 궤도로 진입한 뒤 3시간 정도 만에 지상 교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된 정찰위성은 단계적으로 3차례에 걸친 엔진 분사를 통해 궤도로 진입한 뒤 발사체와 분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 독자 기술로 개발된 이번 합성 개구 레이더 사하 위성이 정상적으로 교신에 성공하면서 우리 군은 앞서 발사된 위성 2기와 함께 군집 운용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북한이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말 전원회의를 이번 주에 개최할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 대미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통일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올해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하며 남북 연결 육로를 끊는 등 남북 단절 조치를 꾸준히 이행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을 제시하는 북한의 연말 당 전원회의는 통상 닷새가량 열리는데 올해 대남 메시지는 지난해 선언한 두 국가론의 연장선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등 남측의 계엄 사태에 따른 전국 혼란을 두 국가론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명분으로 이용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한반도 이국가론, 통일민족 개념 삭제를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은 있다. 무엇보다 관심은 내년 1월 시작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내놓을 대미 메시지입니다. 아직 북한은 관영 매체에서 트럼프 재선 소식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은 없지만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통해 사실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으로 갈 수 있는 곳까진 다 가봤지만 적대적 대북 정책만 확인했다고 말한 건데 완전한 비핵화 등 과거와 같은 조건에선 다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북한 등 문제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로 최측근 인사인 리처드 그레넬을 지명했고 앞서선 1기 정부에서 북미 대화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을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내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으면 전제 조건들이 있다. 최소 수준으로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고 그 다음 수준으로는 핵 군축 협상, 그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취임 직후인 내년 1월 22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로 연말 당 전원회의에 이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미 노선과 정책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치열한 교전이 최전선에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서로 내륙으로 드론과 미사일을 쏘는 일이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고 이번 주말 역시 그랬습니다. 보도에 황보성 기자입니다. 작은 비행체가 고층 빌딩으로 향합니다. 곧바로 들이받고 붉은 화염이입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러시아 내륙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에 있는 민간 시설에 세 차례 드론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드론을 보낸 주체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카잔은 최전선에서 내륙으로 1000km,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드론 공격 직후 근처 공항들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고 모든 다중 공개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또 러시아 드론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단지입니다. 12살 어린이를 포함해서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Никто ничего не понял. Резко все было. Ну все. Резко, я только слышал, как он снижается. Шагнул за дверь и все. 현장에서 발견된 드론 잔해로 밀어 또 러시아가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이처럼 최근 우크라이나 도시와 마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대 드론 공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선 양측 병사들이, 내륙에선 민간인들이 전쟁에 희생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장 차량 돌진 테러와 관련해 독일 당국은 반이슬람 극우주의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용의자가 독일의 난민 정책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50살 탈렙 A를 현장 인근에서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용의자는 독일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의사로 사우디 여성들의 망명을 돕는 활동을 하면서 반이슬람 성향을 보여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작센 안할트주 당국은 이번 테러로 현재까지 9살 어린이 1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 다쳤으며 부상자 가운데 41명은 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 차량 돌진 사건에 대해 비열하고 어두운 사건이라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항상 폭력적 테러에 맞서 동맹국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나 가족도 이런 비열하고 어두운 사건을 겪어선 안 된다며 기쁨과 평화의 기간인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는 더욱 그렇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한국도 2차례 도입했다가 폐지했던 서머타임, 일광 절약 시간제를 놓고 미국에서 다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을 이유로 서머타임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3월 두 번째 일요일이 되면 시계를 1시간씩 앞당겨놔야 합니다. 그러다 겨울이 다가오는 11월 첫째 주에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는 여름에 맞춰 낮 시간을 길게 활용하려고 도입된 서머타임 제도입니다. 18세기 후반 미국에서 최초로 제한된 서머타임제는 130여 년이 지나 전시체제를 유지하던 독일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지금은 약 70개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햇볕을 쬐며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환영했습니다. 범죄나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I like sun. I like warm. I'm not a winter person at all.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부작용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1년에 2번 시간을 조정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만 수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신체 리듬의 급격한 변화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We see higher rates of workplace safety accidents per se in the fall when people become sleep deprived because they've stayed up later. 이런 이유로 미국에선 여러 차례 서머타임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오랜 관행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부 효율부를 이끌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 재택근무와 함께 서머타임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트럼프 당선인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큰 폭으로 내렸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나흘 만에 일단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미 동부 시각 오후 2시 2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97,318달러로 24시간 전보다 0.31% 올랐습니다. 미 대선 이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고 또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9만 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크기도 작아 걸러내기도 힘든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 강은 물론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들어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바다나 강, 호수 등의 물에 떠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수상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북한강 일대. 수상 드론이 물 위에 떠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물속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는 수상 드론입니다. 물은 깨끗해 보이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수상 드론은 최대 5시간 동안 강 위를 떠다니면서 커다란 쓰레기부터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청소합니다. 비밀은 물과 친한 친수성 톱니 구조에 있습니다. 톱니바퀴가 돌면서 바퀴 사이에 물막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막을 따라 미세 플라스틱이 함께 딸려옵니다. 물과 친한 톱니바퀴가 물은 아래로 빼내고 미세 플라스틱은 톱니 사이에 남겨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1마이크로미터부터 최대 4mm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치울 수 있습니다. 톱니 사이에 끼어있는 물막에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붙여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회수하고 나서 반대편으로 갔을 때는 이제 부력과 톱니 사이에 들어가는 물 유동에 의해서 다시 떼내는 거죠. 수상 드론에는 필터가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필터 막힘 현상이 없어 오랫동안 작동해도 안정적인 제거가 가능합니다. 연구진은 바다와 강, 호수 등 넓은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종류의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는데 회수율은 80% 이상이었습니다. 수상 드론은 물 위의 쓰레기도 잘 회수하지만 또한 물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구조하거나 혹은 위험물을 회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과 호수, 바다는 물론 이제는 수돗물이나 생수병에서도 쉽게 검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이번에 개발한 수상 드론은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기존 고정형 정화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들이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지역 청년 농업인들에게 창업을 위한 교육과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창농타운에 젊은 농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버섯을 활용해 알약과 분말 등 건강기능식품 20여 종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주로 제약회사와 병원에 납품하는데 하루 제조 물량만 3톤입니다. 청년 농부가 3년 전 창업한 회사는 올해 매출 2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전남 청년 청농타운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모든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 카운셀링을 지금 받고 또 자금 지원도 일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5년 뒤에는 저희가 250억의 매출을 달성하는 지금 그런 회사로. 최근에는 동충하초를 활용한 조직 재생 제품도 개발하면서 연구 사업에 일반 기업의 투자도 잇따랐습니다. 직접적인 하상 치료에 관련된 치료제로서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일단 시드 투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호, 3호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3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전남 청년 창농타운은 청년 농부들의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과 장비 대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 매출은
720억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창농타운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서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라남도 이에도 청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년 창농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전라남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과 연계한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전남 청년 창농타운이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노세일입니다. 출산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울산엔 50대 부부와 슬하의 10남매가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울산시가 이런 다둥이 가족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저출산 극복 방안에 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변중근 씨와 김순덕 씨 부부. 변 씨 부부는 1997년 첫째 아들을 낳고 2년 뒤 둘째 딸을, 그리고 지난 2013년 막내 열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현재 슬하의 7남 3녀, 총 10남매를 두고 있는 변 씨 부부는 아이들 덕분에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릴 때는 이렇게 꾸물꾸물을 잘 몰랐는데 뭉쳐서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 뿌듯하고 또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1년 생일이 많잖아요. 12명이다 보니까 그럴 때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모여서 또 게임하고 뭐 이렇게 놀 때 그럴 때가 좀 낳기를 잘했다. 하지만 변 씨 부부의 가정과는 반대로 울산의 출산율은 저조합니다. 울산 지역 출산율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0명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신혼부부 지원과 출산 장려, 아이 돌봄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가족들을 모두 시청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자녀 가정이 겪는 고충과 필요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덜 할 건데 얼마나 훌륭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가정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자녀 가정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도 많이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울산. 가정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최근 제주 한라산 탐방로 근처에 멧돼지떼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놀란 등산객들이 한때 고립됐다가 하산하기도 했는데요. 멧돼지와 맞닥뜨리게 되면 물건을 던지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말고 천천히 현장을 벗어나야 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입니다. 눈이 쌓인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나무 아래 멧돼지가 눈에 띕니다. 지난 13일 해발 1150m 부근 탐방로에 멧돼지 4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당시 등산객 30여 명이 고립됐는데 다행히 멧돼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탐방로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일에도 성판악 탐방로에 멧돼지가 출몰해 등산객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오는가 하면 지난 14일에는 멧돼지물이 7마리가 나타나 포획단이 야간 시간대에 출동해 4마리를 잡았습니다. 포획된 멧돼지 가운데는 몸무게가 200kg에 달하는 개체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등 중산간 일대에도 출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먹이를 찾아 멧돼지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건데 특히 올해는 개체 수가 늘어난 데다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로 산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탐방로 인근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1월까지가 그 야생 멧돼지라든가 야생 동물들이 그 발전기 시기라서 상당히 그 활동 영역이 넓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그 탐방로까지 출연한 것 같습니다.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전년도 비교해서는 저희가 한 30%, 30% 정도 포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딴 출몰에 한라산 국립공원은 등산객이 없는 밤 시간대 포획에 나서는 한편 주의를 알리는 안내판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멧돼지를 만나면 가까이 가지 말고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끼와 함께 있는 경우 공격성이 높아지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 나뭇가지나 돌, 그런 위험 물질에 물건들이 이렇게 던지거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멧돼지가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바위나 그 나무 뒤에 몸을 이렇게 피해서 피신을 해서 이렇게 숨어 있거나 그 멧돼지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에 곳곳에서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는 만큼 대처 요령을 사전에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올해 가장 유행한 말 중에 하나로 럭키비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인 장원영이 언급한 말이 어떻게 유행어가 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김승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나온 유튜브 영상입니다. 스페인에 간 장원영이 빵을 못 사게 되자 오히려 잘 됐다고 말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원형적 사고를 정리해둔 글이 SNS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글 끝에 행운을 뜻하는 럭키와 장원영의 영어 이름인 미키를 합쳐 럭키비키란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귀여운 어감으로 유명인들도 공식 석상에서 사용하는 말이 됐습니다. 럭키비키 하실 때 동공에 초점이 없었거든요. 럭키비키. 얼마나 우리 작품을 널리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거지? 럭키비키잖아? 이러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기도 했어요. 먹이가 커도 일단 입에 넣고 보는 펠리컨처럼 일단 시도한다는 의미의 펠리컨적 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뜻하는 이 같은 단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만 살펴보더라도 부정적 사고를 경계하는 의미의 유행어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오히려 좋아, 가보자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도 해야지 어떡해, 나락도 락이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 자책하지 않고 관점을 바꿔 생각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잎클로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거리에서 네잎클로버를 샀다는 SNS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올해 최고 히트 작품으로 꼽히는 김수현과 김지원 주연의 드라마 장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If you find a four-leaf clover, you're lucky for a whole year. So, do you want one? 사려고? 뭐 재미로? 30대 직장인 정하은 씨는 네잎클로버 모양의 액세서리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걸 즐깁니다. 네잎클로버가 주는 의미가 보다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지인들이 반응이 제일 좋기도 했고 행운을 선물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잎클로버 모양을 만들어서 선물하게 됐습니다.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고 행운을 빌어주는 정서가 사회 전반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셈입니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든지 약간 이런 결과적인 부분을 좀 소망하거나 빌어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긍정적인 태도를 내재화하려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성장 시대를 지나 부모보다 자식 세대가 더 잘 산다는 보장이 없는 저성장의 시대.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이게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2024년의 자화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꽃미남 배우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데뷔 20년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한 외모로 여심을 사로잡는 배우 송승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연기도 한층 깊이를 더해가면서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성장한 송승헌을 박순표 기자가 만났습니다. 20살 대수롭지 않게 시작한 모델 일이 송승헌의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의류 광고 사진 몇 장이
한창 인기 있던 시트콤 출연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그 카탈로그를 촬영하게 되고 그 사진 한 장을 이제 방송국에서 보시고 이제 캐스팅을 해주신 거죠. 연기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고 진짜 어린애 같은 얘기지만 TV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분들은 진짜로 어릴 때부터 지정해 준 줄 알았어요. 누군가가. 열심히 했고 인기도 얻었지만 솔직히 연기가 뭔지도 모른 채 20대를 훌쩍 보냈습니다. 그런 송승헌을 바꾼 건 팬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연기하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맞나?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던 와중에 20대를 그렇게 보내고 와중에 이제 어떤 해외 팬분이 이제 편지를 한번 주셨는데 맨 마지막 줄에 누군가에게 이런 감동을 주는 연기자,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당신 스스로를 감사하면서 사세요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거를 그 편지를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창피했었어요. 뒤늦게 군복무를 마치고 30대에 들어선 송승헌은 비로소 연기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더욱 작품에 몰입했고 드라마 에덴의 동쪽, 마이 프린세스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스타 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런 드라마가 많이 있기가 쉽진 않은데 국민 드라마처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때는 지금하고도 다르게 시스템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촬영이 뭐 매일 밤새는 촬영도 해야 되고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고 환경인데 그때만 해도 뭐 일주일에 3-4일씩은 밤을 샜었던 것 같아요. 청춘 스타 송승헌을 진정한 연기자로 한 단계 더 성숙시킨 작품은 영화 인간 중독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릴 때는 뭐 그냥 바른 정의로운 남자, 바른 생활 사네, 한 여자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남자, 뭐 약간 정형화된 그런 인물이었다면 여기서는 부하의 와이프를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보면 불륜인데 그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났더니 뭔가 좀 더 넓은 세상이 보이는 배우로서 캐릭터를 선택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인간중독을 항상 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치밀한 인물 탐구와 연출진과의 더 많은 소통으로 작품을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드는 배우를 꿈꿉니다. 뭔가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 주어진 대본이나 이거는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더 내보려고 하고 감독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해서 그러니까 뭔가가 예전보다는 수동적이었다면 지금은 더 능동적으로 이 작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를 내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바뀐 것 같아요. 예. 어느덧 40대 후반, 연기의 의미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선배 연기자에 대한 존경과 그들의 인생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정말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뭐 이순재 선생님이라든지 박근영 선생님이라든지 정말 선생님들 이분들이 진짜 40년, 50년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건 나는 대단한 거라고 저도 나이를 드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나도 저 선배 선생님들처럼 저런 멋지게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수록 멋지게 중후하게 저런 전철을 밟아갈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고 그게 배우로서 지금 가장 큰 꿈이고 목표고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게 연기자의 길로 들어섰지만 조금씩 그러나 쉬지 않고 발전한 송승헌은 어느새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프로농구 DB가 리그 1위 현대모비스를 대파하고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단독 5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리그 최하위였던 손호는 김태술 감독 체제 첫 연승을 거두고 리그 8위로 올라서는 등 프로농구 순위표 곳곳이 요동쳤습니다. 휴일 프로농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DB 알바노가 띄운 공을 오누아쿠가 두 손으로 잡아 림에 내리꽂습니다. 점수차를 19점으로 벌리는 환상적인 엘리웁 덩크슛. DB는 1쿼터부터 높은 슛 성공률로 리그 1위 현대모비스를 압도했습니다. 2쿼터 한때 한 자릿수 점수차로 추격을 허용했지만 3쿼터 종료 시점 다시 점수차를 26점으로 벌리면서 일찍 승부를 갈랐습니다. 알바노가 27분을 뛰면서 24점에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를 5개씩 기록했고 오누아쿠와 카터가 37점에 리바운드 18개를 합작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강상재와 김실애도 고비마다 득점과 리바운드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4연승을 질주하며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가파른 상승세를 탄 DB는 단독 5위로 올라섰습니다. 선두 SK를 4경기 반차, 3위 가스공사를 1경기 반차로 추격하며 치열한 순위 싸움에 불을 지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11연패에서 벗어난 손호는 삼성을 제물로 김태술 신임 감독에게 2연승을 선물하며 공동 8위로 올라섰습니다. 또 SK는 정관장을 넉 점 차로 꺾고 3연패에서 벗어나며 다시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7연승 행진을 이어가며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원정 경기에서 허수봉과 레오 쌍포가 32득점을 올리는 활약에 힘입어 우리카드를 세트스코어 3대1로 물리쳤습니다. 승점 40점 고지를 가장 먼저 밟은 현대캐피탈은 2위 대한항공과 격차를 승점 5점으로 벌렸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선 정관장이 리그 최하위 GS칼텍스를 제물로 6연승을 달리며 3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이 콩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옛날에는 이 콩 때문에 허기도 면하고 단백질도 보충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오늘 아침은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3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제주도는 낮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많게는 20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 속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중부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3도, 대구는 영하 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를 낮추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도, 대전과 광주는 4도, 대구는 6도,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겠고요.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